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탈북 여성 이유 있는 일탈. 네,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탈북자가 검거됐습니다. 낯설지 않은 탈북자의 현실인데요. 이런 탈북자 지원은 물론 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을 주관하는 헌법기관이 있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네.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 박혜진 부의장 모셨습니다. 탈북 가수 한옥정 씨도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평통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네. 기관이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 데인가요? 정식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네. 헌법 92조에 의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시고 네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 자문위원을 둔 그런 헌법사회 기관이고 네네. 저희가 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네. 통일에 관한 대통령께 정책을 건의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 후에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2, 3년 전만 해도 통일에 관해서 국민들이 독일 통일에서와처럼 많은 부담을 걱정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국민이 통일이 빨리 돼야 한다는 여론이 80% 이상 나올 정도로 네네. 공감이 형성됐고요. 저희가 특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통일 후에 또 통일 전의 준비를 위해서도 북에서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을 가장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돕는 일, 지원하는 일이 정말로 통일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네.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탈북 이후에 남한에서 정착을 하는 탈북자들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이 북한이 탈북 루트를 좀 국경지대를 강화하면서 탈북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좀 줄어들었습니까? 2006년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씩 탈북하는 우리 분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네. 김정은 정권 들어온 이후에 그 국경을 경비를 강화하고 내부 체제를 단속을 더 심하게 하다 보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에는 탈북자 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그 북한의 주민들이 그 우리 여기 와 계신 탈북분들로부터 가족과 서로 소통하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러나 이 큰 물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 비용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경비를 강화할수록 네. 탈북인들이 탈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늘고 탈북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예, 지금 보면 자료에 탈북자의 70%가 여성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옥정 씨 모셨는데 여성 70%가 탈북자 중에 70%가 여성이다. 아무래도 남한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여성 탈북자로서의 고충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70%가 여성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보면 여성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 상황이 잘 돌아갈 때에는 여자들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같이 나가 일할 수 있었는데 8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북한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여자들이 여기서 퇴출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가정에만 국한돼 있던 사람들이 권한의 행보 시기를 거치면서 이때부터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은 안 하지만은 시장 경제가 발달되면서 여자들이 장마당으로 흘러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도
브로커를 통해서 인신매매꾼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간다거나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탈북자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우리 한옥정 씨는 7,000km를 걷고 걸어서 자유행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맞습니까?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네. 98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한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5년이 걸렸어요. 네. 2003년에 오다 나니까. 근데 중간에 걸은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중국에서 정말 탈북자들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5년 동안 견디고 하다가 사실 그 땅에서라도 뭐 붙잡아 내가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살 수도 있지만은 자꾸 북송이 되기 때문에 북송되면 가족들도 다 위험하고 네네.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까 탈북자 숫자가 점점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고 줄어든다고 줄어든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많이 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라 해가지고 1990년대 후반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법상에 그 탈북자들이 10년 이상이 체류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체류를 하게 되면 한국에 오면 경제적인 혜택 같은 거를 좀 많이 못 받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한국까지 들어오는 사람들 1996년도부터 98년도 2000년대 이때 온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막 얻은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탈북자 대부분 여성이라면 지원 역시 여성에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탈북 여성 행복대학을 민주평통에서 개설하셨다고요? 네,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국가기관에서 소정의 조사와를 마치고 나서 우리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그 한 3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오십니다만은 우리 그동안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 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그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네. 그래서 저희가 탈북 여성 행복대학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예. 탈북하신 분들이 처음에 넘어오셔서 자유를 찾고 배고픔은 해결했지만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연착륙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개설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4월 말에 개설해서요. 네. 12주간의 교육으로 7월 중순께 수료할 예정입니다. 첫 이제 수료생이 나오는 거군요. 첫 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럼 그 끝나자마자 또 새로운 신입생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회씩 네. 그 행복대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고요. 교육 과정도 이렇게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에 우리 산업 현장, 네. 삼성전자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재래시장이라든지 네. 경제교육 위주로 하고 또 안보 현장도 가서 우리의 안보 현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앉아서 하는 교육보다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체험하는 교육을 하니까 현장 위주의 교육을 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대단히 행복을 느끼고 네. 실질적으로 남한 사회에 은행도 가보고 재래시장도 가보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그동안에 이질감이 많았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그 경험 부족 이런 것을 저희가 보완해주는 이런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네, 여름 휴가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같은 목적지, 같은 클래스인데도 항공권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속 항공권 구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을 싸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출발이 임박한 땡처리 항공권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항공권은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데요.
일반적으로 비수기의 일월화요일 출발이 가장 많고 시간대도 아침보다는 밤 출발이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규 취항지를 공략하는 겁니다. 항공사들은 신규 취항지 노선에 대해 항공권 할인을 비롯해 여러 이벤트 행사를 여는데요. 일례로 6월 30일부터 인천 로마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A항공은 추첨을 통한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직항이 아닌 경유 노선을 고르는 건데요. 경유 노선이 직항편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두루 여행하는 게 목적이라면 경유 노선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시기에 관한 방법인데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항공권을 성수기에 사용할 경우 비수기보다 마일리지의 5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이용하셔서 알뜰한 여름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짜고 치는 땅 소송. 네. 예, 오늘은 송승우 건국대 교수와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남의 땅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한쪽은 원고, 다른 쪽은 피고가 법정 소송을 벌이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본인이 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예전에 선대 때부터 보유하고 있는 거라서 등기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화로 해서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땅이다 이렇게 소송을 벌이고 그 승소 판결 결과 등기 이전까지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에 있는 A씨가 있었습니다. 그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공시지가 26억에 달하는 큰 땅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 땅은 A씨 할아버지가 191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상속이 된 땅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A씨는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70대 김모 씨가 이 땅이 등기도 있지 않구나 이거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모 씨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허위매매 계약서를 만듭니다. 이 땅을 내가 안 씨로부터 샀는데 안 씨가 도저히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피고가 된 안 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김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김 씨는 이 땅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시지가 26억의 절반격은 13억에 급하게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급하게 처분하게 되니 새로운 땅 주인이 된 사람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에게 야, 이거 내가 새로 샀으니까 너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 모든 범행이 발각이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주범인 김 씨는 구속 기소되고요. 사기로 구속 기소되고 안 씨도 불구속 기소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조상 땅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이들이 노린 땅, 등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땅, 이른바 뭐 사정토지라고 하는데 어떤 땅입니까? 이 사정토지라는 게요, 그 시작이 가면은 대한제국시대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이제 대한제국시대가 있고 일제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1910년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땅을 다 수용을 해서 뺏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일본이 어쨌든 뭐 패전에서 쫓겨나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당시에 일본이 수용했던 그 땅들을 그 다음부터 이제 등기가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했을 때 일부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해가지고 찾은 분도 계시지만 네. 그 뒤로 그냥 둔 채로 뭐 해외로 떠났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증손자, 손자, 증손자가 그 땅에 그걸 내 땅이요라고 증명 못한 채 둔 땅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정토지다 해서 미등기된 채로 그냥 쭉 남아 있었고요. 방금 이제 네.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땅 역시도 아마 그 소유주는 그 이후에 아마 한 증손자쯤 된 것 같은데 미국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제 등기가 안 돼 있는 미등기 땅이었고 바로 여기에 그 사기꾼들이 붙은 거죠. 근데 이런 땅들이 많습니까? 맞습니까? 그 얼마 정도 되는 총 규모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국토부에서 조상 땅 찾기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최근 4년간에 땅 찾아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좀 보면은요, 2011년에 그 조상 땅 찾기를 찾아간 게 2만 명,
2012년이 2만 6천 명, 2013년이 4만 8천 명, 작년에 7만 명이 물론 땅이 토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미등기된 이 사정 토지에 주인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나와 계신 패널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열풍입니다. 실은 우리가 한번 2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조상 땅 찾기 운동이라고 네. 해서 뭐 일정 부분 서류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신청인 신분증 또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또 위임장인 때 저걸 찾고 이제 국토부 산하의 조상 땅 찾기 사이트나 이 기관이 있거든요. 가서 의뢰를 하시면은 이제 당시에 아마 1910년, 20년 될 때인데요. 그때 그 주인의 땅과 이름과 명이 동일하게 되면은 이제 그 땅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정말. 지금 보면 근데 법원도 깜짝같이 몰랐습니다. 이 브로커, 그러니까 사기꾼이 26억의 땅을 사서 14억 원의 헐값에 팔아넘겼는데 어쩌길래 법원조차 몰랐던 겁니까? 이게 법원이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게 땅이 미등기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등기부등 보면 주인이 없는 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범, 그 김 씨라는 사람이 안 씨한테 이 땅을 샀다라는 허위 계약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안 씨 상대로 소송을 내요. 야, 이거 내가 땅 샀는데 너 등기를 안 넘겨줘. 근데 안 씨가 법원에 출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번 출석 안 한다고 법원에서 이렇게 승소 판결 내는 건 아니고 한 2번 기회를 주는데 그런데도 피고인 안 씨가 출석 안 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아, 이거 그러면 안 씨가 김 씨 주장을 전부 다 인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승소 판결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소 판결 난 거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는 등기를 가져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노리고 굉장히 그럼? 전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니까 브로커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부터 토지 사정 작업에서 잘못돼서 등기가 안 되거나 또는 등기가 나라 땅으로 등기된 거 있거든요. 국 이렇게 돼 있는 등기가 네. 있어 대한민국으로. 그러면 그거를 찾아가지고 야 이거 말이야 일제시대 때 토지 사정부 보니까 니네 할아버지 땅이다? 그럼 네가 상속된 거잖아. 근데 토지 이거 정비하면서 나라가 등기를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나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하자. 이거를 하는 브로커예요. 근데 실제로 네. 그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걸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등기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본인이 나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요즘 강포자란 말이 유행이라면서요. 뭔지 아십니까? 예, 강남 포기자라는 말인데, 글쎄, 뭐, 이런 겁니다. 뭐, 내용을 팩트를 좀 보면은, 이제, 지난 4월에 전체 강남의 주택 매매 거래가 이제 3,400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누가 샀는가를 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비강남, 기존에 강남에서 안 샀던 사람이 강남에 이주했던 비율이 이제 44%인데, 50%가 깨진 게 정말 충격적이고, 네네. 그러니까 10명 중 강남에서 아파트 한 사람들, 그렇죠. 6명 정도는 원래 강남에 살던 사람들끼리 거래를 한 거고, 이제 비강남자들이 강남에 들어온 것은 점점 이 비중이 줄고 있다. 들고 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비싸서 뜨고 있고, 두 번째는 실은 굳이 강남에 안 살아도 이제는 뭐 아파트도 좋고 거주 환경을 보고 젊은 친구들은 산다라는 건데, 실은 저 통계가 약간 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 저건 이제 매매 거래로 한 거고요. 만에 네. 하나 임대차 거래, 이 전세 전세나 계획을 했으면은 월세까지 하면 좀 달라질 수 거의 있다. 비강남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네. 매매로는 이제 강포자들, 강남을 포기하는 추세다 이런 겁니다. 네. 강남 땅 얘기하니까 강남 1970이라는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영동에 좋은 땅이 있는데 반지 좀 돌리시죠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네. 예전에 영동 땅을 사면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랐기 때문에 소개해 준 사람한테 금반지를 그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 게 네. 생각나는데 사진 한 장이 오늘 신문에 났던데요. 예전에 1960년, 70년대에 압구정동에 밭가리를 하고 있는 모습. 전부 밭이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세상 네. 참 많이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1세대 한류 스타 품절남이 대세. 중화권에서 원조 한류 스타죠. 안재욱 씨가 드디어 6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품절남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달엔 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윤사마, 배용준 씨의 결혼도 가을로 예정돼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두 한류 스타, 이제는 정말 1세대 한류 스타들은 모두 다 품절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안재욱 씨는 또 중국 쪽에서 안짜이 그렇죠. 씨로 거의 한류 스타였었고, 배용준 씨가 일본의 윤사마였었는데, 이 양대 축이 모두 한류 스타, 이 중국 한류 스타 원조, 일본 한류 스타 원조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재욱 씨는 같이 뮤지컬 출연했던 이제 9살 연하의 이제 배우와 하고요. 배용준 씨는 뭐 많이 저희도 소개를 했었죠. 박수진 씨와 함께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로써 1세대 한류 스타, 총각 한류 스타는 모두 이제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면 일단 한류 스타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묻 여성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프로포즈들을 했다고 하네요. 네. 배용준 씨 결혼하면서 일본 여성들이 뭐 이렇게 식음을 전폐했다는 약간 과장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인기 대단하죠. 한류의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재욱 씨고 또 배용준 씨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거의 뭐 23억 불의 사나이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한류의 붐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가 하면 예전에 대장금 유행할 때 그때 이란에서 이 대장금이 궁궐의 보석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근데 시청률이 90%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이제 대장금 관련해서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 프로그램에 전 국민의 3분의 1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국경 올림픽 생중계 대신에 대장금 방영할 정도로 한류가 붐이었고 뭐 주몽도 그렇죠. 송일국 씨 전설의 왕자 이래가지고 이란에서 거의 90% 가까운 시청률을 올렸는데 이란에서 경호 서비스 받기까지 했죠. 자, 한류가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앞으로도 한류 붐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일본에서 반한 감정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사실 제대로 가격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가 그렇게 인기였는데 중국의 인터넷 방영권을 한 6억 원에 팔았어요. HB 엔터테인먼트가. 근데 중국 사람은 그걸 사서 인터넷 방영하면서 광고를 붙여서 1,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네. 참 놀라운 중국 거죠. 내에서는 안재욱, 안짜위 씨 사진 한 장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뭐 안재욱 이펙트라는 표현도 있고요. 뉴욕타임스는 배용준 23억 원의 사나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시켰는데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한류 스타의 경제적 가치 창출 네. 계속 이어질 거로 보세요. 더 커질 것 같은데 안재욱 씨는 조금 약간 불운한 경우죠. 그러니까 1세대 중국에서 활동한 한류 스타였었는데 당시에만 해도 뭐 이런 사기도 많았고 저 로얄티 지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안짜이 씨 중국에서 활동한 안재욱 씨의 인기라고 하면은 뭐 배용준 씨의 자산 뭐 1,000억 이상을 벌었을 텐데 이제 90년대 1세대 한류 스타 중국의 한국 스타여서 아마 경제적으로는 그만큼 큰 뭐 혜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제 체계적인 쪽의 한류 문화들, 이제 시스템 쪽을 전파해야 되는 게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같은 1세대 한류 스타들의 결혼이 이제 한류 스타들도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어떤 상징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보시면 품절남된 1세대 한류 스타 뭐 장동건 씨, 고소영 씨 있었고요. 이병헌, 이민정, 그리고 안재욱, 최현주, 그리고 배용준, 박수진. 이렇게 보면 정말 이제는 2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한류 스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2세대는 이미 중국 쪽에 김수현, 뭐 이민호 씨가 김수현. 있고요. 근데 일본 쪽에서는 조금 다양한 이제 2세대가 곧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중국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많이 이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한류들이 그런 경향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병헌 씨는 또 로맨틱 협박 사건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 지금 영화 터미네이터 개봉 앞두고 포스터에서 다 빠졌다고 하던데요. 네. 아, 그러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도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언제 개봉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병헌 씨가 사고를 치시나 봐요. 개봉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영화 팬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 결국 이게 글쎄 영화사의 아마 판단일 거예요. 이게 개봉은 지연되는 어떤 손해랑 개봉을 했을 때 이병헌 씨 때문에 이게 관객이 줄어드는 그거를 이제 경영 판단으로 해야 될 텐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제까지 이제 이병헌 씨 사건도 사실 어떤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네네. 더군다나 이제 애도 낳고 이제 뭐 그냥 뭐 이민정 씨랑 다 산다고 하는데 글쎄 뭐 영화 팬들에서 빨리 개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세균 공포. 대한민국이 때 아닌 세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세균하고 바이러스죠. 하나는 네. 메르스 또 하나는 탄저균인데요. 일단 메르스의 경우 지금 오늘 아침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바로 중국에 갔던 8번째 그분이 의심 환자.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광동성 보건당국에서는 양성이다. 예. 중국 정부, 중앙정부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종 확정이 되면 8번째 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좀 황당할 따름인데. 어이가 없는데 이 출장 간 40대 남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최초의 감염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감염자와 부인이 걸렸었고요. 그 감염자와 같은 병동을 썼던 76세의 세 번째 감염자가 있는데 이 가족입니다. 근데 아들이죠? 예, 아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왜 우리가 뭐 어이없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 그 감염자 76세와 그 딸, 그러니까 이 지금 출장 간 남자의 누나도 같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40대 남자 아들에게도 같이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놓쳤고요. 뭐 나중에야 뭐 출장 가지 마라 위험하다 격리를 제의했다고 하지만은 초반부에 그러니까 5월 17일부터 이 중국 가기 직전이 26일까지의 그런 상황이나 누구를 접촉했는지가 지금 거의 모른 채 떠나버리게 된 네.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남자에 대해서 허술하지 않았나. 분명히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의심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부터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은 이 밀폐된 공간이어서 과연 그 비행기 안에 탔던 승객들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미 중국에 뭐 갔다고 하지만 기존에 17일부터 26일까지 이 40대 남성과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알 길이 지금 현재로서 없으니까. 네. 네. 그것부터 뭐 더 답답한 부분인 거죠. 초기 대응과 늑장 대응을 잘 못했던 질병관리본부 지금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적극적으로 간병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더구나 이 아들이 발열이 있었습니다. 네. 출국 전에 출장을 가기 전에 이미 간병 이후에 고열이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받았던 거죠. 치료를. 아니 질병안전관리본도 그렇고 식품의안처도 그렇고 예전에 뭐 세월호 때문에 해수부도 그렇고 이런 거 터지면 우리나라 관청에서 이거 제대로 대응한 거 본 적 있으세요? 항상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라는 거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새롭지도 않은데 물론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위해 하나만 변명을 해드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르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거잖아요. 네. 뭐 홍콩 독감이나 사스처럼 외국에서 많이 번졌던 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만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가 얼마 유럽에도 없는 한 5번째가 6번째 이제 환자가 많은 국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르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뭔지 파악조차 하기 전에 환자가 생긴 거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건 하나는 있죠. 그렇지만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어떤 병이 생기든지는 그걸 미리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만에 하나의 이런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질병관리본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까지 보내놓고 나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저 사람이 그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나 역학조사 같은 걸 다 마친 것인지 글쎄 질병관리본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 근데 질병관리본부의 해명이 참 황당한 게요. 네. 그 딸, 환자의 딸과 환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그럼 당연히 아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안 가족 하는 그러니까 관계가 가족이 아들 얘기를 안 파악을 했기 했어도, 때문에 예. 격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당연히 게 조사를 좀 했었어야 어이가 없어요. 되는데 네. 참 이런 대응을 보면 참 걱정이 되는 것이 항상 당국에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전염성 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6일 만에 지금 7명, 8명째 발병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당국 대응을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별 문제 아니다 얘기를 하다가 두 번째 가서는 수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세 번째 가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탁상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전에 환자 한 명은 자기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격리 조치해달라고 병원에 왔는데 온도를 재보고 38도가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죠. 37.8도였가? 이래서 네.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럴 때는 그렇게 매뉴얼을 잘 따르는지 참 이 탁상 행정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신종플루 때문에 첫 사망 환자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체온이 38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틀 후에 확진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그런 난리가 사건, 났었죠. 예, 난리 났었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번 메르스도 이 대응하는 걸 보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많이 퍼질지 정말 걱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항상 이게 딱 우리 그 공무원들 하는 행태 보면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건이 터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정부에서 해명 발표를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항상 통상적으로 보면은 보고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보고 체계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게 아마 앞으로 있는 일을 재발 안 할 수 있도록 예방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심리적인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증권가 정보지 같은 거 보면 이제 이 남성이 돌아다녔다는 병원들이 조금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뭐 서울의 A 병원, 네. B 병원 이제 한 4군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공개해야 되는가? 왜냐면 막 이제 급속도로 퍼지게 될 텐데 오늘쯤이면 그렇죠. SNS를 그렇죠. 통해서 이걸 보건당국은 이제 계속해서 뭐 지역적인 그것 때문에 막고 있는데 그 사실들을 이게 과연 막아야 되는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딜레마가 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의심 환자로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남성은 8일 동안 수백 명을 접촉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병원뿐만 아니라 직장인이 지금 같은 직장에서 그렇죠. 근무하는 사람이 180여 명이라고 하고요. 같은 비행기에 탔던 사람이 모두 166명. 이 가운데 내국인은 80명인데 외국인이 78명. 이 정도 되면 비행기를 통해서 만약에 뭐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됐다면 그 책임 또한 약간 한국에 다르지 있는 않을 거죠? 수도 있어요. 글쎄, 근데 그거는 뭐 한국에 지금 뭐 책임을 외국에서 예를 들면 그 역학조사를 해서 추적해가지고 사실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결국 이제 사람의 건강과 목숨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저 경로를 빨리 좀 파악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뭐 비행기도 비행기지만 사실 뭐 지금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180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180명을 전부 다 접촉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또 그 사람들의 제3, 제4 지역까지 이렇게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공기 중 전파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애초에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좀 치사율은 높아도 전파력은 그래 전염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옆에서 간호했던 며칠 간호한 것만 가지고 지금 전염이 된 거 보면 애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메르스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이상의 어떤 메르스가 위험한 병균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글쎄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정철익 칼럼니스트 얘기하신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다시 진료를 받으라든지 뭔가의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거다. 언제까지 지금 쉬쉬했어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보건당국에서 쉬쉬할 수 없는 게 이미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을 폐쇄한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녀간 병원은 중환자실 2군데가 폐쇄를 했죠. 그렇죠. 저희 채널에 단독한 내용인데 실제 이렇게 가까이서 폐쇄한 걸 지켜보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쉬쉬만 한다. 그렇다면 루머만 확산될 뿐이고 불안감만 더 퍼지지 않을까. 이 보건당국 지금 보면요,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이제 처음에 그 주무부처에서 3, 4주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 4주 추이를 지켜보다니요. 6일 만에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고 한 달 동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특징이 소잃고 외양간을 날마다 고칩니다. 그런데 제대로 고치는 게 아니고 대강 고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문제는 어제 이제 2명의 새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 한 명은 첫 번째 환자 A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같은 층, 즉 같은 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환자와 접촉했을 시간이나 확률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보균자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정말 슈퍼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킨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역당국 그 경로조차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고 격리돼 있던 사람이 감염이 됐으니까. 네. 뭐 제가 뭐 슈퍼 바이러스냐 이건 의학적 부분이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쯤 되면은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경로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병원은 이제는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SNS 시대여서요. 이미 아마 오늘 오후쯤 되면은 뭐 퍼지게 되고 자칫 잘못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 즉 아닌 병원도 이 SNS라는 게 사실이 아닌 뭐 이게 과장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포함되게 되면 또 다른 뭐 과장과 의혹이 나올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현황 발표는 그러니까 경로 발표는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팬클럽 회원들에게 힘이 든다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걱정들 많이 하시죠. 힘이 듭니다. 때로는 더 큰 시련도 맞닥뜨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잘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늘 언제나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는 가장 든든하고 힘이 되고 또 기댈 수 있는 언덕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 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을 맞아서 팬클럽에 이런 영상을 네. 올렸다고 합니다. 팬들은 원래 문 대표 심성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 대표가 누군가에게 특히 팬클럽 회원들에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뭔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기대고 싶은 힘이 들다고 상황인가요? 얘기한 건 처음인 것 예. 같습니다. 힘이 들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실 네.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19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에 본인에 대한 이제 사퇴,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다음에 당내에 지금 뭐 각종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본인이 거의 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지금. 처음 겪는 일이니까 힘이 들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1야당의 대표가 물론 뭐 간단하게 뭐 본인의 소회를 밝힌다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본인의 그 지지하는 그 카페에다가 홈카페에다가 저런 글을 올렸다는 거 저게 당연히 공개되리라고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건 좀 제가 볼 땐 부적절해요. 힘이 들어도 뒤로 돌아서서 혼자 괴로워해야지 공식적으로 저렇게 힘든다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SNS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가 또 이제 우리가 그 중요도를 알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새정치하면 다른 이제 비노 진영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뭐 네트워크 정당 모바일 투표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네.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저게 이제 각종 그 선거 제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또 당내에서 어떤 또 다른 마찰을 불러일으킬 이 SNS가 그런 소지를 분명히 안고 있다. 그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정표를 얻기 위한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걸 보면 예전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힘이 들다는 얘기한 적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그 누구야 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단일화 된 다음에 나중에 정몽준 의원이 이제 지지 철회했을 때 그다음에 이거 노무현 대통령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 동정표들 확 몰리지 않았습니까? 대선 당일날 아마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좀 무리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친노 지지자,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야 우리 젠틀 제인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라도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강력한 일단 집도끼부터 잡자라는 전략인 것 같이 보이는데 저도 송승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리더는요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고 리더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그 조직은 끝난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끝까지 리더는 아무리 어떤 선취 풍부해서 나는 나아갑니다라는 것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인데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글쎄 리더가 지금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문재인 대표가 잘 극복해낼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극복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극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는 거죠. 네. 단순히 문재인 대표가 그 극복의 기준을 이거 비노 세력 찍어 누르고 우리 친노 세력을 공고화하는 거 이것만을 극복의 어떤 최종 지향점을 삼는다면 극복은 저는 이미 거의 됐고 아마 곧 극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극복이라는 것을 결국 내년 총선 대선 승리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극복이는 아직도 멀고 달성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4주째 대선 주자 지지율 관련해서 지금 문 대표가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힘이 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가 야권 텃밭에서 지지율 1위.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게 여권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작년에 7.14 이제 새누리당 대표 전당대회 할 때 그때 투표 결과를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많이 뒤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의 지지층은 대구 경북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렇게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대구 경북의 지지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알려지면 질수록 계속 네. 거기에 지지율은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나 최근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는데 문재인 대표 지지율도 상당해요. 그쪽에.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박근혜 대표 지지층들이 김무성 대표의 지지로 옮겨가지 않고 아주 중간 계층에 있거나 도리어
반대 투표 성향을 보여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어부지를 얻고 있는 건데 그 지지층은 사실은 견고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표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로 또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문재인 대표가 30분 동안 단독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을 위해 최고위에 복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 최고위원 한 번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그럴 수 있겠나라고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못 돌아가죠. 왜냐면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제 나간다는 게 단순히 정청래원의 공갈,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그 밑에 뿌리 깊어 있는 친노와 비노의 갈등, 친노와 호남의 갈등 이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주승용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 정청래원의 발언은 직접적인 원인은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정청래원의 어떤 징계를 당했다. 그리고 정청래의 사과를 받았다. 그게 해결됐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위원을 나왔던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럼 이제 정청래원이 1년 동안 당직 여기 최고위원에 못 나오니까요. 그럼 저도 막말 들릴 일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명분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주승용 최고위원 입장에서 안 돌아오는 게 맞죠. 지금 돌아오면 그게 더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해결이 안 됐다. 네, 지금 야당의 집안 싸움 중계하듯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뭐 돌아오네, 안 돌아오네, 사과를 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계속 국민들이 들어야 되는 거 사실 좀 피곤하긴 합니다. 지지율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아까 그래프 보여줬듯이 4주 동안 야당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여당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들의 지지율도 2월에는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한 20%포인트 지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집안 싸움을 계속 하시는 이유도 있고, 개파 싸움 이유도 있고, 4.29 재보궐선거에서 진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야당이 계속 연계 정치, 심지어 어떤 신문에서는 이걸 볼모 정치, 또 인질 정치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모든 것을 어떤 사안과 연계지어서 이걸 안 해주면 다른 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많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말실수 하나로 낙선. 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과거 발언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 사과 요구에 이어 다음 총선에서 낙선까지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이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명재상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황희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간통도 하고 무슨 온갖 부정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세종대왕이 이거를 다 감싸고 해서 이렇게 명재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걸 또 국회해가지고 그러면 온갖 못된 거 다 하는 사람이 그럼 총리해도 되느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사람의 됨됨이 이 사소한 과오 같은 거를 덮고도 큰 게 보고 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무실에 오늘 전화 2대 가서 불러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김진태 의원의 처세가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런 문제들이 모두 실록의 정사에 기록된 원칙대로 했느냐는 문제에 상당히 화가 나고 네.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의 네. 4월 발언에 대해서 지금 황희정승 후손이 지금 뿔이 났습니다. 낙선 운동까지 펴겠다라고 어제 밝혔네요. 글쎄, 이거 황희정승 대종에서는 좀 섭섭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저게 아마 이하운거 총리를 감싸는 발언 중에 황희정승을 비유로 끌어들인 건데, 실력에 황희정승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진태는 발언 의도 자체가 황희정승을 모욕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완구 총리를 좀 두둔하기 위해서 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글쎄 대종회의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문제를 확대하는 건 좀 바람직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해요. 네. 김진태 의원이 결론적으로 아주 부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정치인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말이에요. 말이 정치에 답니다. 근데 비유가 그냥 황희정승도 그 과거에 젊을 때 그런 좀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내는 훌륭한 정승이 되지 않냐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간통이니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 김진태 의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빨리 하고 넘어가야지 본인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야외 레저의 인기에 힘입어 SUV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명차 브랜드인 람보르기니가 30년 만에 SUV를 양산하기로 했고요. 국내 SUV의 판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람보르기니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SUV 컨셉트 차량입니다. 람보르기니는 최근 이 SUV 모델을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86년 이후 30년 만인데 글로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선 SUV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세계의 신차 판매에서 SUV 비중은 2009년 10.8%에서 지난해 18.7%로 5년 동안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월부터 넉 달간 카니발과 소렌토 모두 2만 대 이상씩 전년보다 3배가 넘게 팔렸습니다. 리터당 최고연비 15.6km, 엔진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개선한 투싼 역시 올해 18,000여 대가 팔리면서 지난해보다 30%가량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캠핑 등 가족 단위 나들이가 늘면서 SUV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진 겁니다. 강화된 상품성에 최근에 캠핑 붐이 맞물리면서 신형 투싼을 비롯해 카니발, 소렌토 등 주요 SUV 차종들이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넉넉한 크기와 경제적인 주행 능력을 겸비한 SUV 차량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연의 공간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고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숲체험 공간이 인기라고 합니다. 평소에 숲을 느끼기가 어려운 도시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나무 숲에서 보물찾기에 열중입니다. 아이들이 찾아낸 보물은 다름 아닌 단풍나무의 씨앗. 숲 해설사의 설명에 따라 씨앗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날려보기도 하면서 자연의 원리를 체험합니다. 이렇게 직접 보고 만진 것들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선생님 설명 듣고 그랬어. 학교까지 씨앗하고 선생님. 이번 숲체험 행사는 한 국내 아동 의류 회사에서 마련한 활동. 숲을 경험하기 어려운 도시 어린이들이 숲을 놀이터 삼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매출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고객이 숲을 체험해보고 숲에서의 놀이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인 자연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놀이터라는 그런 취지하에 그 아이들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항상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숲체험 행사는 다음 달에도 예정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의 생태공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산림청이 전국 35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어린이 숲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윤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